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저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 성기능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시는 약 속에는 이라고 부르는 혈관 확장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과 발기부전 치료제가 만나게 되면 심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저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에도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낮아서 자주 어지러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발기부전 치료제보다는 달리기가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약 없이 성기능을 올릴 방법을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죠. 이렇듯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을 발기부전 치료제지만 써야 될 땐 써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존 질환으로 성기능이 제법 망가진 경우에는 규칙적인 운동으로도 성기능을 완전히 되찾지 못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달리기로 발기부전을 극복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립니다. 관절이 나빠서 운동을 저강도로 하시거나 발기부전 증상이 심하셨던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늘 운동을 강조하는 저 또한 그것의 효과를 보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해서 소량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같이 처방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만 달리기로 몸이 회복되는 그 사이에 느끼는 불편 증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몸이 회복할 때까지 계속 운동만 강조하고 약을 쓰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성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생활 그 자체에 거부감을 갖게 되거나 남녀 간의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성기능을 붙들고 애타게 달리기만 하고 있는 마음도 상당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발기부전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분들은 6개월 내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아서 치료 중인 분들입니다.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뇌혈관 문제가 반년 내로 있던 분들, 또는 최근 반년 사이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들, 심혈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엔 발기가 잘 안 되다가 약을 먹고 단단한 발기를 얻게 되면 성관계를 가질 때 평소보다 흥분하기가 쉬워지고요.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이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겨우 질병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고 있던 뇌혈관, 심장혈관이 다시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 6달이 지나면 바로 안전해지는가?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주치의와 상담해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병의 경중은 사람마다 모두 경우마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치료받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 심혈관 내과 주치의에게 6달이 지난 시점쯤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내가 조심스럽게 먹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방받는 환자분도 그 약을 처방하게 되는 비뇨의학과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약을 처방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부전을 진단받았다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증상이 계속 발생하는 협심증을 가진 분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드시는 약 속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부르는 혈관 확장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과 발기부전 치료제가 만나게 되면 심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혈압과 심박 상승은 심장에 큰 무리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부정맥도 발기부전 치료제와 만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심혈관 내과를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이나 최근에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를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임의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는 걸 절대 피하시고 해당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한 저혈압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어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저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에도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낮아서 자주 어지러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드시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혈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다면 고혈압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서 내려오는 혈압보다 성관계로 인해서 올라가는 혈압과 심장 박동이 훨씬 더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심한 저혈압과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을 먼저 정상화시키고 그 후에 전문의의 지도 하에서 조심스럽게 약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겸상적혈구 빈혈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발기가 되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발기지속증이라는 증상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그 증상이 강화되면서 심각한 발기지속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은 선천적인 질환이고 우리나라에는 그리 흔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주 없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서 대부분 대대적인 신차 검사를 20살에 한번 하게 되죠. 그래서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있는지 모르고 약을 먹을 가능성은 무척 희박합니다. 하지만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거나 모르고 있을 수는 있겠죠. 혹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겸상적혈구 빈혈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특별한 금기증 외에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으면 아예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은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럼 뭘 조심하느냐? 바로 약을 먹는 타이밍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 환자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먹은 4시간 이내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은 그런 성질이 더 강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만든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향을 가진 약물이 동시간대에 투여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혈압이 조절이 잘 되는 분이라도 고혈압 약과 발기부전 치료제는 간격을 4시간 이상 반드시 벌려놓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도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와 4시간을 띄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약은 저녁에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 때문에 저녁으로 전립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발기부전 치료제와 겹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녁 8시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고 9시에 부부 생활을 하셨다면 적어도 12시는 돼야지 전립선 약을 드시고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인 6시쯤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고 부부 생활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전립선 약은 밤 10시에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순서로 바꾸는 건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건 4시간이라는 시간 간격이니까요. 자, 어떠세요? 발기부전 치료제 안 쓰면 좋지만 막상 필요하면 써야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발기부전 치료제의 사용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약물의 금기증과 조심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안 되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과 예상 밖의 효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에 이르는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각각의 효능들이나 작용 시간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 또한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있고요.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로 만들어진 약물이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산지대를 갈 때 비아그라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전립선 암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제가 흥미있게 여겨지신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발기를 잘 되게 만드는 약이죠.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의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보통 관계 가지기 1시간 전에 먹죠.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나면 1시간이 지나서 발기만 잘 돼야 하는데 머리가 같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발기는 하나도 되진 않고 두통만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참을 만한 수준의 두통이라고 하는데 좀 심한 사람은 좀 많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통이 생기는 분들은 다른 종류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해 봅니다. 두통이 있긴 하지만 발기력이 충분히 좋아졌다면 약을 반만 먹어보기도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에는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두통이 생겼다고 해서 발기부전 치료제는 나는 아예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두통만큼이나 많이 일어나는 부작용은 안면 홍조입니다. 약을 먹으면 얼굴이 불그레하게 이렇게 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자친구나 와이프에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처음 약을 먹었다가 얼굴이 갑자기 너무 붉어져서 곤란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제를 처음 먹어보시는 분이라면 미리 한번 먹어보고 본인이 이 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두통이나 홍조 같은 부작용들은 주로 실데나필이라고 부르는 성분으로 하는 약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아그라를 먹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이 발생하는 분들은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바꾸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피해가는 편이죠. 그 이외에는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나니까 뭔가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전혀 안 되더라. 빈속에 먹어도 뭔가 속이 미식미식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제를 일단 같이 처방해 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불편함이 지속될 때는 약제를 바꿔가면서 속에 가장 자극이 적은 약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뭔가 푸르게 약간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편집할 때 색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래저래 사진을 만지다 보면 사진이 어떤 때는 전반적으로 푸르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파랗게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시야 이상이 뭐가 불편할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이걸 겪은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약물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절하게 되죠.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서 발기가 잘 되니까 열심히 성생활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저용량요법을 매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고 나면 또 뭔가 허리가 아픈 느낌, 근육통 같은 게 생기는 걸 보고 나서 그 원인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연구해 보니까 타다라펠, 즉 시알리스 계통의 약물을 먹었을 때는 허리 통증과 근육통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배뇨 기능과 발기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 타다라필 저용량 매일요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과 다르게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근육통이 생긴다면 이건 약 때문일 수 있구나 하고 또 다른 매일요법 약물인 유데나필 제제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약을 바꿔도 근육통이 계속된다면 매일요법은 피하는 편이 좋겠죠. 저혈압과 어지러움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면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어지러운 것 같다, 뭔가 핑 도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일단 용량을 조금 줄여보시고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약제를 바꿔보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기지속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원래 발기지속증은 딱딱한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음경 속의 혈액순환이 멈추고 그로써 음경 조직이 손상받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발기지속증은 보통 주사를 이용한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알약에서는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고 발기력이 멀쩡한 사람이
고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었다가 발기지속증에 빠졌다라는 상태가 가끔씩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할 때는 꼭 발기지속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용량을 조심스럽게 써보는 편입니다. 발기가 가라앉지 않고 4시간이 지속되면 반드시 응급실을 가야 한다는 설명도 꼭 덧붙입니다. 이번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예상 밖의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래 용도는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발기부전 때문에 발생한 조루증에도 약효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얘기죠. 발기부전 때문에 생긴 조루증이니까. 발기부전이 있으면 음경의 강직도가 떨어지고 당황한 남자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감은 빠른 사정을 유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발기부전 때문에 생기는 조루증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셨을 때 상당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기부전과 상관이 없는 조루증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니라 고혈압 치료제로서 개발되다가 그 부작용이 발기라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고산지대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 특히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나 아주 높은 산에 가시는 분들이 비아그라를 타러 종종 오십니다. 높은 고산지대에 가면 바로 이 폐동맥 고혈압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비아그라를 먹으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타다라필이나 유데나필 같은 일부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배뇨 기능을 개선해서 잔뇨감, 빈뇨, 야간뇨 같은 배뇨 증상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을 먹는데요. 우리가 시알리스와 자이데나라고 부르는 타다라필과 유데나필 성분을 저용량으로 꾸준히 먹게 되면 저용량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 약의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발기도 잘 되고 오줌도 잘 누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약이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약인 건 맞는데요. 그 혈액순환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음경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 효과가 우리 몸 전체 혈관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쳐서 전신적인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의사들 입에서, 그것도 심지어 대학 교수들 입에서도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심한 사람들이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발기부전을 겪을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용량 발기부전 치료제가 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알리스 5mg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부자들의 아스피린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과를 잔뜩 소개하고는 부자들의 아스피린이라고 불러버리면 다소 사실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1,500원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사실 한 알에 1,500원이면 그것도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담배가 한 갑에 5,000원입니다. 매일 담배를 한 갑 피우시면서 발기력이 떨어진 사람이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담배를 끊고 약을 챙겨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발기력을 되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소변을 잘 누는 전립선 건강도 얻을 수 있죠. 약값 1,500원은 거저 생기는 데다가 3,500원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발기부전을 겪고 있다면 담배를 끊으시고 매일요법 제제를 한동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생 약을 먹긴 싫으니까 규칙적인 운동과 매일요법을 함께 한다면 언젠가는 이 약조차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기능을 높여주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은 어떤 것인지를 찾는 기준을 알려드릴까 해요. 최근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5가지 정도인데요. 약물의 종류나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특성을 알고 부작용의 빈도를 알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약물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성분명을 기준으로 개발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라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이렇게 됩니다. 5가지나 있죠.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개발된 2가지는 한국에서 개발한 약물입니다. 그런데 5개의 이름을 잘 보면 모든 성분의 이름이 나필로 끝나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약의 성분명을 보시는데 그 약의 이름이 성분명이 무슨 나필로 끝나면 아, 이건 발기부전 치료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명을 들어서는 이게 무슨 약인지 잘 짐작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떤 약이 개발되면 우선 성분명으로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분의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그 약의 성분을 그대로 이름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특허 기간이 지나가면 다른 제약회사도 그 약을 복제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약의 성분명과 제품명은 따로 있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5가지는 성분명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품명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종류를 알려드리면 비아그라, 레비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엠빅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익숙한 이름들이 들리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드시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5가지 이름이 아니라면 그건 특허가 만료돼서 원래 성분의 판권을 들여와서 국내 제약회사가 다른 상품명으로 만든 복제약인 겁니다. 복제약은 가짜 약의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약입니다. 다만 그 약을 만드는 사람이 개발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약 성분이 이렇게 5가지나 되면 분명히 기능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겠죠. 사실 제약회사들은 각자 자기 약물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약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처방해 보면 각각의 장단점들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의사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결론이니까 무조건적인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발기의 강직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분명이 실데나필인 비아그라가 우수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 약을 사용해 보면 음경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비아그라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데나필로 만든 레비트라, 미로데나필로 만든 엠빅스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대략 먹은 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된 약물이 우리 몸 고유의 분해 작용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들의 반감기가 바로 4시간 정도입니다.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대략 그 정도 시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상대적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다소 발생합니다. 효과뿐 아니라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강하게 작용하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이 약간은 있으며 작용 시간은 다소 짧은 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의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도도 일반적인 수준 아니라서 게다가 3-4시간 정도면 충분히 성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보니 게다가 가장 먼저 개발된 약이라는 장점까지 있다 보니 비아그라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약은 타다라필이라고 부르는 성분의 시알리스입니다. 시알리스는 18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긴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비아그라에 비해 발기 강직도는 약간 낮지만 작용 시간이 길어서 많은 면에서 유리한 약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먹어두면요, 일요일까지 효과가 있다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길게 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시알리스를 위켄드 드럭, 그러니까 주말에 먹는 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발기력이 제법 남아있는 40대, 50대 남성들이 성기능 감소를 이야기를 하면 주로 시알리스를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작용 시간이 길어서 약속이 있는 날 그냥 집에서 먹고 외출해버려도 되고요. 부부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날 퇴근길에 그냥 미리 먹고 퇴근해버려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약이 미리 몸속에 흡수가 된 상태라서 집에서 약을 언제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녁에 먹어두면 아침까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성생활이 왕성한 젊은 층에 더없이 좋은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장점은 더 있습니다. 시알리스, 즉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부작용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두통이나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도 덜한 편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고 머리가 아프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나는 약 먹기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상황을 설명드리고 타다라필 성분의 약을 저용량으로 한번 처방드려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충분한 수준까지 조심스럽게 약의 용량을 올려보는 것이죠. 다음은 자이데나라고 부르는 유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이 성분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중간쯤 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광기가 12시간이라서요. 시알리스만큼이나 작용시간이 긴데 발기 강도 또한 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강직도 면에서도 반감기 면에서도 중간 정도에 위치한 약입니다. 이 약 또한 배뇨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저용량 매일요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요법을 하면서 배뇨 기능에는 효과를 보는데 강직도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성분으로 매일요법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기의 강직도만을 생각을 한다면 실데나필, 지속시간이나 배뇨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타다라필, 그 두 약제의 장점을 균형 있게 누리고 싶다면 유데나필, 이렇게 말입니다. 두통이나 얼굴 붉어짐 같은 부작용의 측면에서는 실데나필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유데나필이 다음, 부작용이 가장 덜한 게 타다라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움과 같은 혈압에 관한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먹지 마시고요. 처방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그 이외에 가벼운 부작용이 생길 때는 약을 반으로 잘라서 먹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발기부전 치료제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용량의 표기법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건 5mg, 어떤 거는 100mg, 심지어 200mg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mg이 적힌 약은 5mg이 적힌 약보다 40배나 강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헷갈리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용량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각각의 약물의 용량과 강도를 알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농도의 약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모든 발기부전 치료제의 포장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실데나필이 주성분인 비아그라는 50 또는 100이 적혀 있습니다. 타다라필이 주성분인 시알리스는 50, 10, 20이 적혀 있습니다. 20이 적혀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고 100이 적혀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으면 100이 적혀 있는 게 왠지 5배 강할 것 같잖아요. 우리들의 직관적인 산소 능력은 언뜻 봐서는 그저 5배 정도의 차이가 날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들의 성분명이 뭐죠? 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라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이죠. 이렇게 성분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물질이란 뜻이고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량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약물이기에 그저 숫자만으로 용량만으로 효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각각 출시하는 약의 함량을 보겠습니다. 실데나필이 주성분인 비아그라는 50ml, 100mg이 나옵니다. 타다라필이 성분인 시알리스는 5, 10, 20이 나옵니다. 유데나필이 주성분인 자이데나는 75, 100, 200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50mg도 따로 나와요. 그리고 미로데나필이 주성분인 엠빅스는 50mg, 100mg이 있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이런 용량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횟집 메뉴판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모듬의 중자, 대자 이런 단위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갑자기 모듬의 중자, 대자가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횟집에 가시면 주문을 할 수 있는 생선회의 크기가 있죠. 보통 중자가 있고 대자가 있습니다. 대중소 다 파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횟집에선 물고기의 몸값에 따라서 생선회의 가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도다리 중자 주세요 하거나 광어 중자 주세요 하면 이 두 음식의 가격이 다를 거라는 건 우린 잘 압니다. 하지만 둘 다 중자니까 양은 비슷할 거야.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다리 중자는 8만 원이고 광어 중자는 4만 원이라면 돈이 2배라고 그 양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발기부전 치료제는 중간 용량과 고용량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자, 마치 모둠회의 중자와 대자처럼요. 그래서 비아그라가 50mg이 있고 100mg가 있으면 50은 중간 용량이고 100은 고용량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미로데나필도 50과 100이 있죠. 50이 중간 용량이고 100이 고용량인 겁니다. 레비트라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바데나필은 10과 20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약은 10이 중간 용량이고 20이 고용량인 겁니다. 숫자 2개로 출시되는 약들은 이렇게 중강도와 고강도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친구 가방에 실드나필 주성분인 비아그라가 50ml짜리가 적힌 약상자가 보였다. 아, 내 친구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중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미로데나필 주성분인 엠빅스 100ml라면 내 친구는 대짜를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소문은 내면 안 되죠. 자, 약마다 숫자가 모두 달라서 약간은 암기가 필요하지만 생선마다 값이 다른 것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횟집에 다니니까 아는 거죠.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만 외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횟집은 소자, 중자, 대자 기준으로 기준이 3개 있는 곳도 있다고 했죠. 발기부전 치료제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유데나필이 성분인 자이데나와 타다라필이 성분인 시알리스입니다. 이 약물들은 반감기가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우리 몸에서 오래 남아있고 배뇨를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저용량으로 매일 먹는 처방법이 있습니다. 소자에 해당되는 저용량은 그런 매일요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타다라필을 그렇게 생각하면 소자는 5ml, 중자는 10ml, 대자는 20ml인 겁니다. 그럼 자이데나는 어떨까요? 자이데나는 원래 100ml, 200ml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알리스도 물론 중간 용량과 고용량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알리스의 저용량 요법이 개발되면서 자이데나의 저용량 용법도 개발됐어요. 그래서 75ml가 출시됐고요. 최근에 50mg도 출시됐습니다. 50, 75, 100, 200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저, 중, 저, 중 대용량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실데나필이 성분인 비아그라는 중고용량 2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는 50, 100입니다. 바데나필이 성분인 레비트라는 중고용량 2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는 10, 20입니다. 미로데나필이 성분인 엠빅스는 중고용량 2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는 50, 100입니다. 타다라필이 성분인 시알리스는 저중 고용량 3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는 5, 10, 20입니다. 유데나필이 성분인 자이데나는 저, 중저, 중고용량 4가지가 있습니다. 50, 75, 100, 200입니다. 어렵습니다. 복잡해 죽겠죠? 예, 솔직히 웬만한 의사들도 다 못 외워요. 늘 쓰는 것만 알지 이 5가지를 줄줄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국산 복제약들은 이름이 모두 다르고요. 성분명은 외우기도 익숙치도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의사와 상담하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약물의 강도 정도를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상황이 더해지면 더욱 좋겠죠. 나는 저용량으로 매일 먹는 요법을 원합니다. 아니면 저는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고용량보다는 중간 용량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저는 지난번에 중간 용량을 먹어보니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고용량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약간 걱정이 되니까 머리가 안 아픈 약으로 처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약 이름과 숫자를 일일이 외우긴 어려워도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저, 중, 고용량을 정해 주시면 의사도 쉽게 알아듣고요. 여러분들의 의사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개선하기를 원하는 정도, 본인이 느끼는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원하는 약물의 강도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의사들은 여러분들의 나이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인병들을 고려해서 약물의 한계를 정하겠지만요. 용량의 설명을 해드리면서 먹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약이라면 우리는 알약만 있는 줄 알죠. 그리고 알약을 먹을 때는 꼭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기부전 치료제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먹어둬야 되는데 우리가 늘 물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죠. 그리고 종이 케이스에 든 알약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방 속에서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누가 볼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누가 내가 이런 약을 먹는 것을 약상자로 알아차리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직구준 친구들이 그걸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필름제입니다. 명암보다 작은 포장으로 만든 필름제는 지갑에 쏙 넣고 다니면 됩니다. 녹여서 먹으니까 물도 필요 없어요. 정말 편하겠죠. 그런데 약을 처방해 보면 알약이 필름제보다는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약은 나이가 많거나 결혼한 사람, 필름제는 아직 미혼이거나 젊은 사람에게 주로 처방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발기부전 치료제 개발 경쟁이 한참 심했을 때는요, 가루약도 있었고요, 씹어먹는 추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조금씩 자리를 잃고 이제 대부분은 알약과 필름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을 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오래가면서 중간 정도인 필름제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렇게 상황마다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리스트의 약을 모두 보유한 곳은 비뇨의학과일 것입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고 싶다면 비뇨의학과를 들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발기부전 치료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대로 알려니까 진짜 어렵죠? 오늘 내용은 숫자가 많이 나와서 특히 헷갈리실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분이 다르면 숫자를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약물의 강도는 중강도와 고강도 두 단계로 나누면 이해가 쉽다. 마지막으로 매일요법을 위해 저용량이 준비된 약도 있다. 이렇게입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